이어서 18페이지 공인중개사법 제2조 2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학습하겠지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이 공인중개사법 제4조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 자격시험은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죠.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은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의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괄로 칠을 해놨는데 단순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이라는 걸 괄로 친 이유는 법전에서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나 글을 읽을 때 공인중개사라는 5글자만 나오게 되면은 이 세 종류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유형은 단순히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뒤에 5호에 가서 따로 이 개념 정의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걸로 뒤집어서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출제할 때 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지칭할 때는 출제할 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공인중개사라고만 표현했을 때는 이 세 종류의 공인중개사를 다 포함한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을 공부할 때 이 세 사람의 공인중개사를 다 포함해서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조문은 소속 공인중개사만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조문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두 사람만을 전제로 해석해야 될 조문도 있고 그래서 그때 가리키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강의를 하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유형은 세 종류다. 단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용어인 중개업이라 하면 법 제2조 3호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 2조 1호에서는 중개의 개념을 공부했고 2조 3호에서는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두 글자와 중개업이라는 세 글자의 개념적 의미는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나중에 우리가 구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을 공부할 때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은 중개의 적법 요건이 아니고 중개업의 적법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은 불법 중개업이 되지만 무등록 중개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 단순한 중개행위를 했을 뿐이지 그 중개행위를 업의 형태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은 명확히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이 중개업의 개념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 또 중개행위를 업의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개의 개념에서 공부했다시피 거래당사자 일반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 의뢰에 관한 합의가 중개 의뢰 계약, 중개 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중개 의뢰를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중개
행위를 아무리 하더라도 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뢰는 중개 의뢰인이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개 의뢰인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겠지만은 그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사무이체를 위탁받은 민법상 우리 수임인도 의뢰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으로부터 중개의뢰 받을 수도 있고 수임인으로부터도 중개의뢰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개의뢰를 받았다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중개업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개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를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중개행위일 뿐이지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든 취득하지 않았든 매번 중개할 때마다 무상으로만 중개행위, 소위 봉사하는 정신에서 중개행위를 하는 거죠. 매번 무상으로만 중개행위를 거듭 반복해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불법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양갈로 3번에 보면 중개를 업의 형태로 해야 중개업이 된다라는 건데 그 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 계속해서 영업으로 알선 중개를 할 때 그걸 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해도 그건 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일회성의 끝인 중개행위도 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업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할 때는 횟수만 갖고 판단할 수도 없고 목적, 규모, 이런 모습 이런 것만 판단할 수는 없고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상 판단하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판례 하나를 소개해놨는데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 계약이라는 거래행위를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아무리 중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1회에 그쳤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는 중개행위로서 업으로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행위일 뿐이지 중개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 판례로 나오느냐 하면 그 대법원 판례의 표시가 그 사건 번호가 1998년 8월 9일 날 선고됐다는 뜻이고 88도 998 판결이 되어 있죠. 이게 사건 번호입니다. 그런데 사건 번호와 88과 998 사이에 도라는 부호가 들어가 있죠. 이 부호 도라는 것은 이 법원 사건의 어떤 내용적 성격에 따라서 구별해둔 부호입니다. 부호. 그래서 도가 들어간 거는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다가 들어간 거는 민사사건이고 두가 들어가 있는 거는 행정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는 판례들은 다가 많을 겁니다. 민사사건의 판례들이 많은데 이건 도라고 되어 있죠. 형사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형사사건이냐 하면은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결국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는 중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연한 기회에 건물전세 계약을 중개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반복할 의사도 없는 거고 반복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 피고가 사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하지 않은 사안이죠. 그래서 형사사건 보호인 도를 표시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 또 다른 그 판례나 이런 걸 검토해 보면은
외관상으로는 1회에 끝인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간판을 내거는 등 앞으로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1회에 중개를 했다라는 것은 소위 잠재적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중개로서 업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등록하고 했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리고 이 중개업이기만 하면은 사전에 등록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개업이라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고 부수적인 영업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이면은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아무리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중개업이니까 사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서 했어야 된다. 그래야 합법적인 적법한 중개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000년도 6월 19일 날 선고된 이 대법원 판례는 저당권 등 담보물건을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 이것도 중개이 맞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니까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건의 득실을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이 맞습니다. 그 중개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알선할 때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한 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등록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이것도 형사사건입니다. 도가 들어가 있죠. 2000도 837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왜? 금전이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토지 아니죠. 건물 아니죠. 임모, 광지단, 공장재단이 아니죠. 따라서 금전소비대차라는 법률행위의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 되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업으로 하더라도 등록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저당권이라는 이 담보물건의 설정을 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거든요. 그걸 업으로 하게 되면 사전에 등록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현실적으로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행위와 중개행위는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컨설팅 행위가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컨설팅 행위에 부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더라도 그것도 중개업이기 때문에 이 컨설팅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람은 사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해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관점은 이거예요. 주된 영업이든 부수적인 영업이든 중개업이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부수적인 영업을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용어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즉 이 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참고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이 표는 왜 만들었느냐 하면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중개사 수험 교재가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유형 종류를 그 사례 2처럼 구별을 합니다. 사례 2처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례 2처럼 구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구별이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사례 1처럼 구별하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 1을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들이 또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들이 크게 이렇게 먼저 구분이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사례,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그 등록한 자를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로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표현을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83년도 말에 제정되기 이전부터
소개영업법 시절부터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소개영업, 즉 부동산 중개업을 쭉 해오던 사람으로서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본문 규정에서 규정을 두지 않고 부칙에서 그렇게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라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다 해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2014년도 7월 달에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로 다 바꾸었어요. 개정을 해서. 근데 개정되기 전에는 이 사람을 우리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중개업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법 개정에서 명칭을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꾸는 바람에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중개업자라는 것도 중개업자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단순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법이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 어찌됐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인데 부르는 명칭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8조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8조 규정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득권 인정받은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거든요. 아닌 자인데 자기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게 된다. 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은 다른 법률들을 다 검색을 해보니까 4개의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4개의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농협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법정의 구별을 공부할 때도 농업협동조합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설명했죠. 지역농협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지닌 사람이 농지라는 특별한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할 때는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농업협동조합법에 헌결이 있을 때는 그 다음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도 헌결이 있으면 상법, 민법 이런 순으로 법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 1처럼 유형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전에서 우리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사례 2처럼 그 특수법인이라는 용어를 법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교재들이 사례 2처럼 구별하는 것은 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4가지의 사례들이 공통점이 다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의 명칭을 이제 강학상 특수법인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그래서 원래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은 설립 목적이 중개업이기 때문에 중개법인이라 하고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산업단지관리기나 자산관리공사는 설립 목적이 중개업은 아니죠.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중개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각각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걸 다 법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강학상, 편의상, 특수법인이라고 분류를 해가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을 합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분류하는 교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 2처럼 분류하게 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종류고 이리 물으면 3종류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시 중개법인과 특수법인으로 종류 구별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사례 1처럼 구별하는 제 기준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유형은 몇 종류고 이리 물으면은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이 됩니다. 그 두 종류는 이 법에 따라 중개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법에 따라 중개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중개발할 수 있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종류고 하면 세 종류. 그러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발할 수 있는 경우가 몇 종류고 물으면 네 종류. 그런데 이 네 종류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지는 않죠.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 사례 1을 기준으로 교재를 쓰되 때에 따라서 강의의 편의상 특수법인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시험 문제에서는 특수법인이라는 용어를 안 쓸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특수법인 네 종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갈로 1번에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1, 2, 3 세 종류 해결됐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양갈로 2번에 보시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서 네 종류를 쭉 소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은 21페이지에 한 8번째 줄입니까? 9번째 줄입니까? 다만에가 줄 거는 부분이 있죠. 특수법인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즉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이런 개별법이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수법인의 중개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이 우선 적용, 특별법인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흠결이 있게 되면은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보충 적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 19번을 한번 보시면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라는 특수법인에 대해서 법 적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우리 유권 해석 사례를 한번 소개해 놨는데 자 보겠습니다.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가는 게 다른 법률입니다. 그 30조 5항에 보시면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가는 말은 구조가 등록 규정이거든요. 등록하고서 중개업을 해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은 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특수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나 공장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을 없이도 별도 등록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적용 배제 규정을 특별법인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일반법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인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일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적용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부분, 즉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정 설정 등 기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은 어느 법에 따라서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사항을 다 따라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정 설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 규정을 가보시면은 이 법인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2억 원 이상의 보정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기관도 등록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있으나 보정 설정만큼은 이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억 원 이상의 보정 설정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되고 그 21페이지 윗부분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 세 종류 중에서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기득권을 인정받은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 10줄 정도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자격증을 취득해가 등록까지 행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우리가 좀 규제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소개를 해둔 거죠. 그래서 21페이지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18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이 규정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고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옛날 법에서는 중개인이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저도 교재에서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지칭할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중개인은 업무 지역 범위를 제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에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다 중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 중개인만큼은 자격증이 없는 것을 근거로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도록 업무 지역 범위를 달리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이 중개인이 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은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요. 그러나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전혀 중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 24조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에 이 중개인이 가입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가입 이용하는 그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중개대상물일 때는 경기도에 소재하든 부산에 소재하든 어디에 소재하든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개인이라는 자격증 없는 이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전국에 소재하는 다양한 중개대상물들을 다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가입 이용하는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일 때만 소재지에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당해 정보망 할 때 당해라는 말의 의미가 중개인 자신이 가입 이용하는 그 정보망을 당해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 정보망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자신이 가입하는 그 정보망을 당해 정보망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의 규제가 다른 게 있는데, 이 중개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으로 행할 수 있는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증 대리 행위,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행위, 이걸 모합니다. 그래서 경공매 매수인증 대리 업무는 중개인의 업무가 아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업무 범위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14조에 겸업 제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때 다시 점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 22페이지에 가보시면 또 표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과거에는 좀 자주 출제된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출제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법인하고 특수법인을 여러 가지 구분 항목에 따라서 비교해서 문제를 한 번씩 구성하게 되는데 최근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법인, 즉 지역농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개업을 행할 때의 어떤 차이점, 누구와의 차이점,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위 중개법인 하고는 좀 비교해서 차이점들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특수법인 4개 중에서 농협협동조합이나 지역산림조합이나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개법인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거죠. 근데 자산관리공사라는 특수법인은 결국 그 개별법에서 등록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하고서 중개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 4개 중에서 3개는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고, 1개인 자산관리공사는 등록하고서 중개업을 하게 되고, 그런 차이점들을 이 표를 통해서 점검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소속공인중개사의 개념은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이 등록한 자의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우리는 소속공인중개사라 합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개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개 업무는 원칙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죠. 그러나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인으로서 사무소 개설 등록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뒤집어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경우에는 이 법인은 등록 요건상 상법상 회사로서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유한책임회사든 합자든 한명회사든 어떤 형태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사원 또는 임원이 존재해요. 그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원 또는 임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자격증 가진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가진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두 종류가 생기게 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두 종류가 생기죠. 사원 또는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게 되는 거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의 신분도 갖고 있으면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신분도 가진 사람. 사원 또는 임원은 아니지만은 자격증 취득회가 소속이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 맞거든요. 그래서 두 신분을 함께 가진 소속 공인중개사만의 신분을 가진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원이라는 단어는 아세요? 회사원 갈 때 사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세요? 직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임원과 같은 의미의 용어다 이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자꾸 지칭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할 때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라 그랬죠. 근데 그 회사의 종류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렇게 되는데 이 합자회사,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임원이라고 지칭을 안 하고 사원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원은 합자회사나 한명회사로 설립된 법인일 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 지위를 지닌 사람을 합자나 한명회사에서는 사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직원을 의미하는 회사원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인적 구성원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사원 또는 임원인 자가 있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중에도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고 이렇게 법인의 인적 구성원을 구별해서 나중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은 6번의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되기는 마찬가지지만 소속대가 중개 업무를 수행 못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만 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 해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뭐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격증 가진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을 해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할 때 자격증 가진 사람인데 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처리가 되면은 법적으로는 중개보조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고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따르면 중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중개 업무는. 그래서 결국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으로 굳이 고용신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라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제3절의 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3조의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런 순으로 진행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